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영화 군도를 통해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흥미진진하게 알아가는 인문학의 세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해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접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람을 실제로 안다면 흉악범이죠. 무서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여기 군도라는 영화에 나오는 조윤이라는 인물을 살펴볼게요. 너희들 중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서거라. 내 그자의 칼이라며 받겠다. 미남 배우인 강동원 씨가 조윤의 역을 맡아 열연했죠. 백성의 적인 동시에 엄청난 권세가인 조윤은 사실 서자 출신이지만 비리를 일삼던 동생이 군도에게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뒤에 세력을 키웁니다. 조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여성은 조윤의 조카를 임신한 조윤의 제수 씨죠. 자신이 서자이기 때문에 적자인 조카가 집안의 후계자가 될 것을 염려한 조윤이 그래서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윤은 권세가였던 아버지가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양반과 신분이 낮은 천민에 해당하는 기생 사이에 낳은 자식이니까 서얼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방에서 자라다가 본처와의 사이에 후사를 못 본 후에 부친이 돈을 주고 그를 사들이게 돼요. 이후에 부친에게 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으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11살이 되던 해에 본처인 의붓 어머니가 갇힌 노력 끝에 아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집안의 모든 관심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아들에게 집중이 되고 점차 조윤은 부친과 마주쳐도 눈길 한번 받지 못할 만큼 소외당하게 됩니다. 그를 상속자로 입양했지만 적자가 태어나니까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는 충동적으로 갓난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었는지 망설이게 돼요. 하필이면 이 장면을 그 어머니 본처에게 들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윤의 친어머니가 죽게 돼요. 살해당하고 자신도 엄벌을 받습니다. 그 후에 조윤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지내던 중에 분노한 군도들에게 그 가족의 적자인 그의 동생이 살해당하게 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그의 의붓 어머니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다시 그 집안의 적자, 유일한 상속자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로 등장한 조윤은 아버지보다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고리대금을 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지방지주였던 그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윤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그 가문의 적자였던 그 살해당한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 다시 서얼 출신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객을 보내서 그 부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부인은 용케 도망을 쳐서 살아남게 되고 아들을 낳게 돼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손자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다가 군도의 일원인 또치, 하정우 씨가 열연했죠. 또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들려드린 팩트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고리대금업자, 부친 살해자, 청부살인업자, 조카 살해 시도 등 팩트를 들어보시면 그는 악랄하며 그 죗값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악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군도에 나타난 조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팩트를 말씀드렸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에요. 하지만 영화는 그의 행동에 그럴 만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잘생긴 미남 배우인 강동원 씨가 그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영화를 따라가다가 관객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면서 혹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고방식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이죠. 만약에 영화 속의 조윤이 살해당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윤의 사정을 이렇게 다 알게 되면 여러분은 조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윤에게만 자신의 범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모든 죄수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불가피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참작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철학사를 정말 줄여서 엑기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 절대주의의 입장인 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므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상대주의의 입장입니다. 주류 철학은 상대주의와의 싸움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류 철학이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되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형성된 철학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적은 소피스트들이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절대주의, 그러니까 객관주의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가 대립했다고 할 수 있죠. 상대주의를 인정하고 나면 진리를 부정하게 되고 그 결과 철학의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 싸우면서 절대 진리가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상대주의는 그 입장 속의 근본적인 모습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상대주의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명제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것도 이것도 상대적이니까 즉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상대주의가 스스로 절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스스로 틀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상대주의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점이에요. 상대주의의 반대 입장에 있는 생각을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객관주의는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객관주의는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 혹은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인 것 이해되시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소피스트들의 입장에 반대해서 주류 철학이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라는 입장이죠. 소크라테스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서양의 주류 철학으로 자리 잡습니다. 영국의 대철학자였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제니퍼가 원문을 읽어볼게요. 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of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at it consists of a series of footnotes to Plato. 이는 수천 년의 서양 철학사의 주된 맥락은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모두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주의는 크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죠? 쉽게 설명하면 절대 진리를
경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경험주의라면 이성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합리주의인 것입니다. 즉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에는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유한다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연역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에서 아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입니다. 베이컨은 귀납법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사변적인 논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연 현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은 그 후에 대철학자인 칸트에 의해서 통합이 시도됩니다. 칸트는 세상을 현상과 물 자체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현상은 내 눈앞에 드러난 세계를 가리켜요. 그리고 물 자체는 그 현상을 넘어서 진짜 세계를 가리킵니다. 칸트는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에요. 근데 사물의 실체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이미지로서의 사과, 만약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일 뿐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 사과는 결코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칸트는 모든 사고 구조가 보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계가 개인의 주관에 함몰되는 문제,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극복한 거예요. 즉 우리 각자가 자기의 머릿속 세상인 현상 세계만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현상 세계를 드러내는 사고의 구조 혹은 뇌의 형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드러나는 세계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칸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통합하게 됩니다. 칸트는 자신의 이와 같은 발상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이라고 극찬하게 됩니다. 칸트 이후에 등장한 헤겔은 물 자체 개념을 제거해버려요. 우리의 인식만으로 사물의 인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생길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증법과 이성주의 등을 주장했습니다. 헤겔 철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개념이었어요. 매력적이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재밌죠? 어느 두 사람이 만나서 동업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헤겔의 변증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들이 실패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허한 이론인 거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이와 아울러서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도 모두 긍정했어요. 변증법이라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도 전체의 발전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으므로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주의와 싸우고 있는 주류 철학을 이어받긴 했는데 스스로 상대주의가 되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무엇보다도 헤겔 철학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철학은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에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니체 및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니체의 철학과 실존주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해버리거나 절대 진리를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함으로써 상대주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화 군도를 통해서 상대주의를 알아봤고 서양 철학의 역사는 상대주의의 도전에 어떻게 주류 철학인 객관주의, 절대주의를 지켜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상대주의도 당당한 철학 사조들 중에 하나이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오히려 대세와 같이 인식이 됩니다. 영화 군도와 같이 수많은 영화들이 상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죠. 여러분 해피엔딩, 권선징악의 영화들이 좀 뻔하고 재미없지 않으세요? 반전이 있고 악인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 등을 지적한 영화가 더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더 열광하지 않나요?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상대주의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는 주류 철학은 객관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독교 등의 종교 역시 절대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다시 영화 군도로 돌아가 볼게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는 조윤의 고리대금업, 부친살해 및 청부살인 등을 조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동정하는 입장인 반면 절대주의의 입장에서는 조윤의 특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견지해야 할 절대 기준을 조윤이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입장을 이해하면 재밌지 않으세요? 철학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과 절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철학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철학자인 셈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적인 깊은 지식이 있다면 우리의 판단의 깊이와 정확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